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친구로 보이는 3명의 여성이 한 고급 카페에서 오랜만에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커피를 마시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죠. 인도네시아에서 커피를 마시는 건 일종의 사교 활동이라고 합니다. 친구, 회사 동료 등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게 커피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만남을 갖는 건 이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27세 여성 미르나는 보통의 날처럼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래된 친구와 함께한 평범한 커피 모임은 이내 살인사건 현장으로 바뀌고,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전역을 들썩이게 하는데요. 범인은 사건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건 물론이고 심지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지만 범인을 심판하고 처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대체 이날 이 모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6년 1월 6일 수요일, 27살의 미르나 살리히는 일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르나는 자카르타에서 의류 무역업을 하는 부유한 사업가의 장녀로 밑으로 쌍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업을 잇기 위해 호주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죠.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한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을 돕고 있죠. 퇴근 후 미르나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한 친구 중 한 명은 절친인 제시카 웡소입니다. 제시카의 집은 화학 제품 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르나와 마찬가지로 재력가 집안에서 자란 금수저죠. 두 사람은 호주 빌리블루 디자인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유학 시절 둘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해졌죠. 졸업 후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온 미르나와 달리 제시카는 호주에 남아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졸업 후에 두 사람은 이전처럼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죠. 호주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제시카는 연말을 맞아 옛 친구들을 만나러 인도네시아에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제시카는 미르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쇼핑몰에서 맛있는 거 먹자. 미르나는 좋은 생각이라며 친구 한이도 함께 가겠다고 하죠. 한이 역시 호주 유학 시절 알게 된 친구로 세 사람은 올리비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올리비에 카페는 미르나가 자주 가는 카페로 그녀는 이곳의 분위기를 무척 좋아했죠. 약속 시간이 되자 제시카가 가장 먼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예약해둔 반원형 소파에 자리를 잡고 음료도 미리 주문합니다. 자신과 하나를 위해서는 칵테일을, 미르나를 위해서는 미르나가 가장 좋아하는 베트남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죠. 잠시 후 미르나와 한이도 카페에 도착합니다. 밖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척 뜨거웠습니다. 미르나는 너무 덥다며 자리에 앉자마자 시원한 커피를 바로 한 모금 들이켜줘. 왜? 맛이 왜 이래? 미르나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죠. 한이가 미르나가 마신 커피의 냄새를 맡아보는데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시카는 종업원을 불러 물을 한 잔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미르나가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 미르나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서둘러 구급차를 부릅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미르나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르나는 미세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하고 말죠. 미르나는 평소 매우 건강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았고 조그만 문제도 발견된 적이 없었죠. 경찰은 미르나가 커피를 마시자마자 이상하다고 말했다는 진술과 커피를 마신 미르나가 쓰러지는 모습이 찍힌 현장 CCTV 등을 근거로 커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미르나가 마신 커피에 대해 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을 의뢰합니다. 검사 결과 커피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됩니다. 청산가리는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족 측에 부검을 요청하지만 미르나의 부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고인을 훼손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부검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인 규명이 절실해졌고 경찰의 간곡한 요청에 매장하기 직전에야 겨우 유족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위 점막이 심하게 부식돼 있었고 출혈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산가리 성분도 검출되죠. 경찰은 청산가리 중독에 의한 사망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유족과 위, 간 등의 장기 일부만 부검을 진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완전하고 정확한 부검 결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위에서는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간, 비장 등 다른 장기에서는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죠. 만약 청산가리가 사망 원인이라고 한다면 청산가리 성분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간과 다른 장기에서도 검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이외의 장기에서는 청산가리 성분이 나오지 않았죠. 게다가 위에서 검출된 청산가리는 치사량에 한참 못 미치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이는 부패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는 만큼이었습니다. 이 같은 제한적인 부검 결과는 후의 재판에서 검찰 측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죠. 사건 당시 미르나와 같이 있었던 두 친구 제시카와 하니는 카페 직원들이 미르나의 커피에 청산가리를 탔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커피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들이라는 게 이유였죠. 이때 한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사건 전날 한 남성이 검은 봉투를 카페 직원에게 은밀하게 건네는 것을 보았는데 검은 봉투를 직원에게 건넨 남성이 미르나의 남편 수마르코라는 겁니다. 미르나의 남편 수마르코는 사업가로 미르나와 동갑입니다. 두 사람은 불과 몇 주 전에 발리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그리고 곧 신혼여행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큰 다툼 한 번 없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지인들은 무척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이었다고 말하죠. 미르나의 절친 제시카 역시 수마르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그를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주 유학 당시 미르나와 제시카는 시드니에서 학교에 다녔고 수마르코는 멜버른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 파티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됐죠. 미르나와 수마르코는 첫눈에 사랑에 빠져 연인이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둘은 자카르타로 돌아와 가정을 이루게 되죠. 수마르코는 범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합니다. 그는 검은 봉투 같은 건 본 적도 없다고 하죠. 사건이 일어난 시각, 수마르코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죠. 카페 CCTV를 확인해 봐도 수마르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제보였고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만큼 경찰은 미르나의 남편 수마르코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합니다. 수마르코는 의심스러운 사람은 따로 있다며 미르나의 절친 제시카를 가리키죠. 전에는 아내와 제시카가 맨날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어요. 그러다 1년 전쯤 두 사람 사이에 불편한 일이 생겼고 지금은 그전처럼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아내는 제시카를 언급하는 것 자체도 꺼렸고 둘이 만나는 걸 두려워하기까지 했죠. 그날도 그래서 한이와 같이 만난 거예요. 경찰은 카페 직원을 조사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시카가 미르나가 오기 약 1시간 전에 미리 그녀의 커피를 주문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행이 오기 전에 준비되는 대로 빨리 가져다 달라고 재촉까지 했다고 하죠. 아이스 커피를 미리 시키면 얼음이 다 녹아 맛이 없어질 텐데 왜 굳이 미리 주문을 한 걸까요? 경찰은 올리비의 카페 CCTV를 확보해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세 사람이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그런데 제시카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반이나 일찍 카페에 도착했죠. 그녀는 54번 테이블을 예약하고 쇼핑몰에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선물할 비누 세트 3개를 삽니다. 약속 시간을 1시간 앞두고 제시카가 카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무슨 음료를 마실지 메시지로 물어보죠. 미르나는 도착해서 주문해도 충분하다며 가서 직접 주문하겠다고 말하지만 제시카는 계속 미리 주문해 놓겠다고 고집을 부리죠. 그리고 자신과 한이는 칵테일을, 미르나는 베트남 아이스 커피를 기어코 먼저 주문해 놓습니다. 이후 제시카는 칵테일을 마시며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CCTV에 제시카의 이상 행동이 포착됩니다. 제시카는 쇼핑백 3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데요. 그 위치가 아주 절묘합니다. 정확히 미르나의 커피잔을 가리고 제시카의 팔 일부도 가려지는 각도였죠. 제시카는 뭔가 불안한 듯 여러 번 뒤를 돌아보며 쇼핑백 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잠시 후 미르나와 한이가 도착했고 세 사람은 소파에 앉습니다. 미르나가 가운데, 제시카는 미르나의 왼쪽에, 한이는 오른쪽에 앉습니다. 미르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커피를 쭉 들이켰고 그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한 카페 직원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원래 아이스 커피를 서빙할 때 손님이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빨대를 옆에 따로 둔다고 합니다. 그날 직원은 아이스 커피를 먼저 서빙하고 이후에 제시카에게 칵테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커피에 이미 빨대가 꽂혀 있었다고 하죠. 직원은 그가 칵테일을 가지러 간 사이에 제시카가 커피에 뭘 넣고 빨대로 저은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반복해서 확인하죠. 제시카가 쇼핑백으로 커피잔을 가리는 동작은 몇 번을 돌려봐도 수상했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죠. 주방에서 나온 커피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쇼핑백으로 CCTV를 가린 지금이 커피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미르나와 제시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두 친구 사이에 이상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건 미르나가 결혼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시카의 태도가 확 바뀌었죠. 그래서 제시카가 미르나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때 이 주장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모두 잘 알고 있는 한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한마디로 일축해버리죠. 제시카 역시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미르나와는 순수한 친구 사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두 사람 사이가 생각보다 더 복잡 미묘했다는 게 밝혀지죠. 그럼 지금부터 이들의 유학 시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학 제품 수입 사업을 하는 제시카의 집은 자카르타에서도 꽤 부유한 편에 속합니다. 제시카가 16살 때 제시카의 부모는 호주로 떠납니다. 제시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계신 호주로 가 대학에 진학하죠. 대학에서 처음 만난 친구가 바로 같은 과에 다니는 미르나입니다. 두 사람은 곧 둘도 없는 절친이 되죠. 함께 공부도 하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거의 매일 붙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한이가 말한 것처럼 제시카도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호주 남성이었는데 미르나의 남자친구와는 완전 딴판이었죠. 제시카의 남자친구는 가난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으며 성격 또한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그가 약 중독자라는 거였는데요. 제시카는 남자친구와 거의 매일 싸웠는데 남자친구가 주먹을 휘두를 때도 있었죠. 제시카는 이런 최악의 남자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런 고민들을 미르나에게 털어놓습니다. 미르나는 항상 따뜻한 말로 그녀를 위로해 주었고 그렇게 미르나는 제시카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두 사람의 인생은 엇갈리기 시작하죠. 미르나는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았고 지금은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기 위해 경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도 이루었죠. 반면 제시카는 호주에 남아 디자인 회사에 취직하고 영주권을 땁니다. 보기에는 잘 정착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죠. 자주 직장을 옮겨 다녔고 남자친구와의 갈등은 극에 달했죠.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자카르타로 돌아오기 전 제시카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사우스 웨일스주 앰뷸런스 서비스라는 공공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자카르타에 온 제시카는 예전처럼 미르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미르나가 예전처럼 자기 고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르나는 일도 사랑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죠. 2년 전 미르나가 호주로 가 제시카를 만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내년에 결혼할 거라는 소식을 전하죠. 미르나는 제시카가 결혼식에 왔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시카에게 중요한 건 미르나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제시카는 형식적인 축하만 하고 바로 자기 연애 문제를 이야기하죠. 남자친구가 걸핏하면 때려. 이야기를 듣자마자 미르나는 당장 헤어지라며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는 남자를 만나느라 청춘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하죠. 제시카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좀 잘나간다고 자기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은 크게 싸웁니다. 제시카는 남자친구가 자기를 함부로 대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았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죠. 제시카는 이게 다 미르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연락을 끊었고 결국 제시카는 미르나의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도 이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로 번질 수 있는 문제인 걸까요? 사건 발생 한 달 전 제시카는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미르나에게 만나자고 연락합니다. 미르나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제시카가 좀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미르나와 단둘이 보고 싶다고 하죠.
그러나 둘만 보는 건 아무래도 불편했던 미르나는 남편과 같이 제시카를 만나러 갑니다. 미르나의 남편 수마로코는 이때 이미 제시카가 범행을 결심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자기가 같이 나타나는 바람에 포기했다가 얼마 뒤 다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CCTV에 포착된 수상한 행동에 대해 제시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죠. 그냥 애들 기다리기 지루해서 쇼핑백을 옮긴 건데요. 그게 무슨 뜻이 있겠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서 손님에게 서빙하는 과정을 보면 커피 안에 이물질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커피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이는 제시카가 유일했죠. 경찰은 다시 카페로 가 당시 상황을 재현합니다. 제시카가 앉은 자리에서 컵에 뭘 넣어도 CCTV에 찍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죠. 경찰이 가장 의심스럽게 봤던 건 미르나가 쓰러진 순간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든 미르나의 의식을 살리려고 애쓰는데 제시카는 뜬금없이 점원에게 커피에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죽은 옆에 서서 손톱만 만지작거렸죠. 전문가들은 이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시카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아무리 구급대원으로 일한 게 아니라고 해도 기본적인 응급구조 지식 정도는 있을 텐데 같이 있던 친구가 쓰러졌는데 멀뚱멀뚱 딴짓만 하고 있다니 경찰은 이를 의도적 방관이라고 봤습니다. 집이 화학제품 수입 사업을 하는데 제시카에게 청산가리를 구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제시카의 옷차림에 집중합니다. 그녀는 반팔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가방에 쇼핑백 3개를 들고 있었죠. 카페에 들어와 자리에 앉은 다음 가방을 열어보거나 물건을 꺼내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짜 청산가리를 커피에 넣었다면 청바지 주머니에 이를 숨겨두었다가 쇼핑백을 방패삼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제시카가 입었던 청바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녀의 호텔방을 찾아가지만 청바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시카가 미리 손을 쓴 듯 했죠.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시카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어버렸죠. 사건은 인도네시아를 넘어 해외까지 알려집니다. 시드니에도 소식이 전해지는데 제시카의 전 직장 동료들은 제시카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며 제시카가 범인이라는 데 강력히 동의했습니다. 제시카는 감정 기복이 심해 직장 동료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존재감 없이 조용히 있다가도 한 번씩 폭발해 흥분해서 화를 내면 모두 겁에 질려 피하기 바빴죠. 그 난폭함이 한참 도를 넘었습니다. 동료들은 제시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시카의 이런 불같은 성격을 가장 가까이에서 겪은 사람이 바로 전 남자친구 패트릭입니다. 패트릭이 이별을 통보하자 제시카는 끊임없이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건 물론이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엄청난 집착을 보이죠. 그리고 몇 번이나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이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압박을 느낀 패트릭은 급기야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죠. 제시카는 패트릭의 폭력 성향 때문에 사귀는 내내 고통스러웠다고 말하지만 실제 호주 경찰의 공식 기록을 보면 제시카의 통제불능 행동 때문에 힘들어한 건 오히려 패트릭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제시카, 피해자는 패트릭이었죠. 이후 제시카는 자신이 패트릭 때문에 받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호주에서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던 것이라고 모든 책임을 패트릭 탓으로 돌립니다. 호주 법원은 패트릭의 안전을 위해 제시카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제시카에게 큰 수치심과 분노를 안겨주었죠. 남자친구와의 문제 말고도 제시카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요양원 담벼락을 들이받는 대형 사고를 냅니다. 이 사고로 그녀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죠. 가뜩이나 동료들과 자주 트러블을 일으켰던 데다 패트릭과 문제가 있으면 무단으로 결근하는 바람에 회사 눈밖에 났던 제시카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결정타가 돼 회사에서 잘립니다. 사실 제시카가 인도네시아로 돌아온 건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시카는 남자친구와 파탄이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회사에서 해고되고 이 일련의 불행들이 모두 미르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르나가 해준 충고가 자기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었고 결국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경찰은 도망치듯 인도네시아로 온 제시카가 자기와 달리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해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미르나의 모습에 시기와 질투를 느껴 나쁜 마음을 먹게 된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올리비에 카페 내부를 샅샅이 조사하지만 커피 제조대 등 어디에서도 청산가리 성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청산가리를 넣지 않았다는 말이 되죠. 그렇다면 커피가 완성되고 손님 테이블로 나간 뒤에 커피가 오염되었다는 건데, 당시 완성된 커피에 청산가리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제시카가 유일했습니다. 2016년 1월 30일, 경찰은 호텔에 있는 제시카를 정식 체포합니다. 이 사건은 젊은 부유층 여성의 범죄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제시카가 모습을 보이자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그런데 제시카가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소름 끼치는 모습에 온라인에서는 난리가 나고 사람들은 그녀가 미르나를 살해한 진범이라고 확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자카르타 중앙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일명 커피킬러로 불리는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생중계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방청석은 만석이 됐고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법원 내 TV에 몰려들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인죄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호주 영주권자죠. 그 때문에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와 호주 간 외교 문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발표하지만 여론을 의식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즉각 부인하죠. 검찰은 미르나가 제시카에게 패트릭과 헤어지라고 말하고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아 이에 분노한 제시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시카가 커피를 미리 주문한 점, 쇼핑백으로 CCTV를 가린 점, 커피에 청산가리를 탈 기회가 있었던 사람은 제시카가 유일했다는 점, 미르나가 쓰러진 후에도 냉랭한 반응을 보인 점 등을 들어 제시카가 범인이라고 주장하죠. 제시카의 전 직장 동료들 역시 제시카는 자기가 관심받지 못하거나 화가 나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다며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시카의 변호인은 제시카가 커피에 청산가리를 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영상도 없습니다. 쇼핑백을 옮긴 건 무심코 한 행동일 뿐이죠. 검찰의 주장은 직접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아닌 다 정황상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유족의 반대로 미르나에 대한 부검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르나의 체내에서 검출된 청산가리 양 역시 치사량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사후 부패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청산가리 중독에 의한 사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망 원인 또한 불분명하죠. 이에 검찰은 미르나의 위에서 청산가리에 의한 물리적 손상이 뚜렷이 발견되었고 농도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고 3일이 지난 후에야 부검이 이뤄졌기 때문에 수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전부 정황 증거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심지어 범행 동기 또한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에 관상 연구가를 데려와 관상학적으로 제시카가 질투심이 많은 얼굴이라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하죠. 2016년 10월 27일, 자카르타 중앙법원은 제시카에게 살인죄로 20년형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미르나의 남편은 자카르타를 떠나 호주 멜버른으로 갑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는 재혼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사건이 다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2023년 9월, 해당 사건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지며 또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제시카는 인터뷰에서 증거도 범행 동기도 확인된 게 하나도 없는데 정황만으로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었다며 인도네시아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하죠. 다큐멘터리 방영 후 새로운 논쟁이 일었습니다. 제시카가 정말로 누명을 썼다고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데요. 정확한 증거 없이 제시카를 범인으로 몰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제시카가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8월 18일, 제시카는 복역한 지 8년 6개월 만에 자카르타 동부 폰독반부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그녀는 교도소로 나오며 만난 취재진에게 시원한 음료와 초밥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제시카가 수감 기간 중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영어와 요가를 가르치는 등 성실한 수용생활로 가석방 대상자가 돼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단 조건은 2032년까지 자카르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죠. 인도네시아 법에 따르면 일반 범죄자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시카의 경우 고작 8년밖에 감옥에 있지 않았는데 사회에 나온 거였죠. 이 때문에 세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시카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무죄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